아들 영호의 장례식을 치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도 5년 전에 먼저 보냈는데 이제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끝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지 오래였죠. 집의 모든 구석에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어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즐겨 마시던 녹차 향이 그립고 저녁마다 들리던 현관문 소리가 그리웠어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는 나날이 지옥 같았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영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 짓곤 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을 때 갑자기 찾아온 며느리 미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계속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건강이 더 나빠지실 거예요. 제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미진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어요. 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미진이와 영호는 결혼 5년 차였지만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았기에 사실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게다가 요즘 들어 미진이가 자주 외출하고 귀가가 늦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괜찮아, 미진아. 나는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해. 거절했지만 미진이는 완강했어요. 결국 설득에 넘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약, 그리고 소중한 사진 몇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여행이라니 얼마 만에 외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행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호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미진이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생각했어요. 아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미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렴풋이 계란을 휘젓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에서는 여행용 가방을 옮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여행을 가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날이라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뒤숭숭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후로 제대로 된 외출은커녕 가까운 공원조차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 식탁에서 미진이는 유난히 상냥했어요.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과 달걀 프라이, 살짝 구운 김까지 정갈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느껴졌죠.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 날씨가 꽤 좋다니까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멀리 가보려고요. 제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는 듯 미진이는 계속해서 말붙이려 노력했어요. 저는 내심 저 아이가 정말 나를 위해 이러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쉽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적막한 아침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혀 우울에 빠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미진이가 옷차림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제가 베이지색 니트를 입자 칭찬해 주었어요. 그 옷이 얼굴빛을 잘 살리네요. 서로 얇은 외투 하나씩 들고 현관문을 나설 때 마침 카카오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을 열고 보니 반듯한 검은색 택시가 차도로 들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중절모를 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기사님이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뒷좌석을 살펴보니 깔끔한 가죽 시트가 눈에 띄었고 내부에도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요즘 택시 기사의 불친절이나 위험한 일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곤 했으니까요. 기사님의 말투에서 배려심이 느껴졌고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미진이와 기사님은 짐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고 그렇게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바뀌는 게 실감났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넓은 하늘과 푸른 산자락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죠. 갑갑했던 도심을 벗어나니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 맑은 바람을 느꼈어요. 어머님, 창문 닫으세요. 먼지 들어오면 안 좋아요. 미진이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권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창문을 닫았을 텐데 그 순간 어쩐지 답답함이 싫어 조금 더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진이는 작은 한숨을 쉬더니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와 미진이를 번갈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운전에 집중하는 듯 하면서도 마치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목적지를 여쭤보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건네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2시간쯤 달리자 차창 밖에 큰 간판이 보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가 나타났어요. 당연하게도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에 미진이가 기사님에게 휴게소에 잠시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미진이의 말에 저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미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굳이 지금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일단 얼른 다녀올게요. 미진이가 차에서 내린 후 기사님이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웠는데 그 시점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운전석에서 기사님이 조용히 백미러로 저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마주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시는 곳이 여행지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세요? 낯선 경고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제야 목적지를 묻지도 않고 떠나온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기사님은 주저하다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택시 앱으로 호출할 때 목적지가 뜨는데 경상북도 문경의 평화요양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이라니 여행과는 전혀 다른 곳이지 않나요?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했는데 뵙기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셔서요. 솔직히 마음이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 뜻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설마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급격히 뛰어 혼란스러웠어요. 손마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 밖으로 보니 화장실에서 나온 미진이가 매점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뜻 보였어요. 시선을 빼앗긴 사이 기사님이 재촉했습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나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불쌍해서 못 본 척할 수가 없네요. 순간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요양원에 버리듯 맡기려고 했다는 뜻이겠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 잃은 지 얼마 안 돼 이상하게 외출이 잦았던 미진이의 모습과 어딘가 초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저기 뒷문으로 가시면 숲길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도망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매점에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면 저분이 돌아올 테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사님의 다급함이 전염되듯 제 마음도 바삐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심하고 여행을 떠나려던 기쁨은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죠. 제 손에는 가방 한쪽 끈이 달랑 잡혀 있었고 정신이 없어 무슨 물건을 들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휴게소 앞을 지나 화장실 쪽으로 갔지만 미진이가 여전히 매점 안에 머무는 듯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타일, 바닥과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화장실 뒷문을 밀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에 몸이 움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어서 벗어나야만 했죠. 요양원이라는 곳이 나쁜 곳만은 아닐 테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몰래 저를 그곳에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속고 있었다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뒷문으로 빠져나온 순간 낯선 숲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직 아침인데도 나뭇잎이 우거져서 길이 어둑어둑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들리는 미진이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더 재촉했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화장실이신가요? 저는 숲길로 향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뛰듯이 걸었어요. 제대로 손전등조차 없이 어둑한 숲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택시 기사님의 다급한 경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크게 들릴 만큼 제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빨리 도망쳐야 해.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걸듯 중얼거리면서 저는 휴게소 뒤편의 숲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미진이가 화장실 근처를 살펴보는 모습이 아득하게 보이더군요. 이대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몸을 낮춰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빠져나오자 거대한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매캐한 매연과 엔진 소음을 토해냈어요. 이른 아침부터 차가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원래라면 안전을 위해 절대 걸어서는 안 될 곳이지만 다른 길로 갈 방법이 없었어요. 휴게소 반대편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려고 해도 미진이와 마주칠 가능성이 너무 컸습니다. 갓길을 따라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데 72세의 몸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저릿저릿 아파왔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긴장해서인지 다리가 후들거렸죠. 여기에다 갑자기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에 금세 옷이 젖어 들어갔어요. 이런 날씨에 고속도로를 걸으니 바보 같지.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속으로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두려움은 점점 커졌어요. 혹시라도 미진이가 찾으러 오면 어쩌나 걱정됐죠. 이런 곳에서 뺑소니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도 엄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길을 벗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갓길에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간절히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서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노인이 빗속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도 위험하거나 수상쩍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경적 소리만 요란하게 울릴 뿐 차는 멈추지 않고 쌩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안개 낀 고속도로를 헤매다 보니 어느새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젖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고 온몸이 추위에 떨렸어요. 시야가 흐릿해져서 발을 헛디딜까 두려웠고 비 맞은 노면은 미끄럽게 변해 있었어요. 그러던 중 미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어딜 가세요? 라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죠. 그러나 실제로 미진이가 바로 뒤를 쫓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다른 방도를 찾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는 빗속에서 더욱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비는 이미 제 옷을 완전히 적셔버렸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간 듯 힘이 없었어요. 허리가 욱신거려 더 이상 걷기가 힘들어져 갓길 가장자리까지 걸어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정말 이제 끝인가? 이렇게 도망쳐봤자 미진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산도 지붕도 없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위험했어요. 지나가는 차가 물보라를 일으켜 더 젖어버리고 심지어 미끄러져 돌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었죠. 머릿속은 이미 지쳐 파김치가 된 상태였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이 저를 겨우 버티게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마땅한 대피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 도로를 내려다보니 다음 휴게소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걸으면 체력이 바닥나 더 위험해질 테고 그렇다고 다른 길로 내려갈 방법도 보이지 않았죠.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라는 자책이 들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른 차들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갈 듯하던 그 차는 조금씩 속도를 줄이더니 결국 제가 있는 갓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번쩍이는 차고가 인상적인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혹시 미진이와 연관된 사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지금은 빗속에서 길을 잃은 노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상대는 격에 없이 다정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비를 쫄딱 맞으면 감기에 걸리실 텐데.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껏 경계하면서도 마른 침을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이 근처에 있는 마을이나 안전한 곳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 남자는 바로 문을 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차 안으로 들어오세요. 옷이 너무 많이 젖으셨네요. 저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문을 닫자마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훅 불어와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제 몸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작은 보온병과 종이컵, 그리고 수건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낯선 노인인 저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건을 건네줬어요. 차가운 빗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선 물기부터 닦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차 문을 닫고 나니 빗소리가 더욱 격렬하게 차체를 두들기는 게 실감나는데 그와 동시에 마음 한편에 안도감도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혼자 헤매는 공포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남자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차가 고장 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저는 망설이다가 제가 겪은 상황을 간략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오늘 여행을 간다고 해서 택시에 탔고 휴게소에서 기사님이 알려주기를 진짜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다는 것.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리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몇 번이나 말을 끊어야 했지만 남자는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연민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듯 보였어요. 어쩌면 엉뚱한 노인의 망상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제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도 이런 식으로 어르신을 기만하는 경우가 있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로 저는 그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혹시 저 좀 다른 안전한 곳까지만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남자는 고심하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이 빗속에서 다른 교통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 그냥 이대로 할머니를 내버려 둘 수가 없네요. 제 이름은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집이 서울 외곽에 있으니 거기까지 모시고 갈게요. 거기서 천천히 몸도 녹이고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시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태준 씨에게 진심 어린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이미 택시 기사님과 며느리의 일로 혼란에 빠진 터라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결국 머뭇거리던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야 고맙죠. 차가 다시 출발하자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드럼 소리처럼 크게 들렸고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여 전방 시야를 확보해 주었어요. 그 와중에도 태준 씨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레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부드러운 운전 태도가 또다시 신뢰감을 주었어요. 힘든 일이 많으셨겠네요. 요양원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고 저는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았습니다. 비록 이제 막 만난 사람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택시 기사님의 충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 겪은 아찔한 순간들이 교차했어요. 아드님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다 상상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태준 씨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저도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오늘은 지방 출장 가는 길이었는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욱 위안이 됐습니다. 태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닌 노부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를 갓길에서 본 순간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 씨의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믿음이 갔습니다. 당분간 저희 집에 머무르세요.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 집은 크지 않지만 방은 충분해요. 태준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빗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길 위에 홀로 내버려지는 것보다는 낫겠지.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며느리와 어떻게 맞설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 살아남고 안전을 찾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빗속을 뚫고 천천히 서울을 향해 달렸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아담했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노부인이 보였습니다. 어쩐지 그 미소가 내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의 집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이틀이 지났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느껴졌던 생경함과 서먹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옅어져 갔어요. 집 안 구석구석에 묻어나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을 배려하는 듯한 소박한 인테리어가 제 마음속 불안을 잠시나마 덜어주었죠. 특히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제 눈길을 여러 차례 끌었습니다. 살짝 바랜 듯한 옛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노부인. 그러니까 태준 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의 온화한 표정이 왠지 모르게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어요. 마치 여기서 마음 놓고 쉬어도 좋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틀간 늘어진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제 휴대폰을 울리는 메시지 알림과 부재중 전화 표시가 긴장감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전원을 끄려고도 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그냥 진동 모드로만 바꿔두었습니다. 화면을 슬쩍 열어볼 때마다 뜨는 며느리 미진이의 이름이 일순간 심장을 조이듯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걱정되고 무서워요. 메시지 내용만 보면 정말로 저를 찾으며 애타는 자식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소에서 택시기사님이 알려준 사실이 머리에 꽂혀버린 이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죠. 몇 번이고 의심을 떨쳐보려 해도 이미 제 마음 한편에는 여행이라는 거짓말 뒤에 또 다른 음모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그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휴게소에서 도망쳐 나올 때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은 자꾸만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진짜 택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그때 택시 기사님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요양을 빙자한 낯선 시설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진이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과 보험금을 전부 움켜쥐었겠죠. 그런 상상을 반복할수록 몸이 떨렸고 동시에 미진이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며느리라는 존재는 아무리 사이가 어색해도 가족 아닌가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의 그 공허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분명 있었는데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일을 꾀했는지 그 진위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돈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뒤섞여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졌죠. 그런 저를 곁에서 지켜보던 태준 씨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며느리 분과 통화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쪽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아드님이 남긴 재산이나 보험금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밤이면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근차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준 씨는 직장 생활을 통해 습득한 여러 문서 검토나 서류 처리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아들 영호의 죽음 이후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각종 서류를 어떻게 찾고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법적 문제나 금융 관련 사항에 몹시 취약한 사람이에요. 평생 남편과 아들에게 기대어 살았고 큰 결정을 내릴 때 주도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태준 씨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따뜻할 뿐 아니라 대단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결국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제 집에 몰래 들어가 아들 영호가 남긴 문서와 보험증서, 통장 내역 등을 찾고 변화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들을 모아서 정식으로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큰 목표로 삼게 된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제 집에 침입하듯 들어가냐는 것이었지만 다행히 저는 여전히 그 집의 열쇠를 갖고 있었고 미진이가 주로 밖을 돌아다닌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결국 며칠 뒤 저녁 신중을 기해 집으로 가보기로 작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태준 씨가 차를 대문 근처 어둑한 골목에 세워두고 만약을 대비해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겨우 해가 진 직후라 거리는 제법 어둑어둑해졌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치며 땀까지 흘렸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올라왔지만 마음은 더 바쁘게 뛰었어요. 만약 집안에 미진이가 있다면 어쩌나 혹은 그녀와 동행하는 누군가가 저를 기습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조용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신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 앱으로 바닥을 비추며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안 내부는 그대로였지만 언제라도 미진이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서재는 한쪽 벽이 전부 책장으로 빼곡했는데 아들 영호가 여기서 무슨 책을 즐겨봤는지
추억이 떠올라 잠시 울컥했어요. 하지만 서랍장과 캐비닛을 한 칸씩 열어보면서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준 씨가 말한 대로 제일 먼저 생명보험 증서와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죠. 한동안 뒤적이는데 익숙한 파란색 바인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인더를 열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아들 영호의 이름이 또렷이 적힌 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수상쩍게 끼워져 있는 한 장의 종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분명 수익자 변경을 알리는 문서인데 원래 수익자 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김미진이라는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서가 완전히 갈아치워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 원본에 덧씌우듯 교묘하게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명이 절반쯤 흐릿하고 위쪽에 비슷한 모양새로 새로 쓴 듯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확 밀려왔죠. 설마 이게 정말로 내 서명을 위조한 건가? 속으로 되뇌며 손이 떨렸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글씨체가 제 것과 닮은 듯하면서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진이가 제 필체를 흉내내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지만 전문가가 보면 쉽게 구분이 갈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도 이미 불법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작 이 보험금이 5억 가까운 금액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워낙 책임감이 강해서 고액의 보험에 들어놓았다고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이렇게 악용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그날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옆에 놓인 통장 사본과 계좌 이체 내역표를 살펴보니 엄청난 액수의 돈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전 대리인 등록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언제 어떻게 미진이가 제 계좌의 대리인 권한을 확보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인감증명서 같은 걸 어디서 구했는지 혹은 어떤 서류들을 조작했는지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인출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알 수 없는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 중에는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입금 기록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꽤 컸는데 예약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연달아 두세 번에 걸쳐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그 시점을 생각해보니 미진이가 어머님 해외여행 한번 가셔야죠 라며 바쁘게 돌아다니던 때와 겹쳤습니다. 집을 떠나려는 순간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이웃 주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창밖을 보니 마침 동네 아주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 저를 발견한 겁니다. 조용히 불러 세우니 반가움보다는 경악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어디 계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찾으러 이 난리를 치고 다녔어요. 큰일 났다고 실종 신고도 하고 집에도 경찰이 온 적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자 더욱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던 사이 미진이가 온 동네를 뒤집으며 실종 사건처럼 몰고 간 모양입니다. 아주머니는 한술 더 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진 씨가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위험한 상태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던데요. 그리고 요즘 집에 이상한 남자를 자꾸 들이는 것 같던데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전에도 미진이가 젊은 남자 지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지만 설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미 참담한 기분으로 바닥을 치고 있던 저는 그저 멍하게 서서 주민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동안 설명을 들은 뒤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힘겹게 걷는 지경이었습니다.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태준 씨는 제가 가방 속에 서류 한 뭉치를 끌어안은 채 나오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눈물을 글썽이자 그는 별말 없이 저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겨우 숨을 고른 뒤 차근차근 방금 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류 위조로 보이는 보험 수익자 변경, 대리인 권한으로 무단 인출된 통장, 요양원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 듣는 태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괜한 분노마저 읽혔습니다. 아무리 가정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손을 댄 건 심각한 문제예요. 보시다시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미 고인이 된 아들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었죠. 결국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결론이 내려졌죠. 가슴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결정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 정도 서류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절대 며느리 연락받지 말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태준 씨가 차를 출발시키며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저 역시 그 조언에 수긍했습니다. 며느리라서 마지막까지 미련이 남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느낌이 강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부서질 듯한 마음을 아는 채 태준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자료를 모은 날들. 그것은 낯선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열한 내면의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서류와 문서들을 일일이 살펴보며 미진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제 통장을 건드렸고 어떤 문건에 서명을 위조한 것인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낯선 용어와 복잡한 숫자들이 뒤섞인 문서들을 밤낮으로 정리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줄 확인해 가면서 분명해지는 사실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미진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는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졌습니다. 처음 아들 영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진이는 강한 슬픔을 호소하며 며칠간 집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큰 충격을 받았으니 모든 장례 절차와 행정 업무를 자기 손으로 도맡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그 시기에 거의 정신을 놓고 울기만 했으니 미진이가 무슨 서류를 들고 다니건 크게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인 그래도 내 며느리니까 날 위해 수고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때부터 이미 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확보해 각종 금융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짐작됩니다. 아마도 그때 보험 수익자를 슬그머니 본인으로 바꾸고 대리인 등록 역시 몰래 진행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런 상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미진이가 밖에서 제 실종 신고까지 내고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어머님이 충격 때문에 가출하셨다. 혹시 보시면 꼭 연락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며 심지어 저를 마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처럼 묘사했죠. 어쩌면 그렇게 제 존재를 관리하면서 뒤에서 재산만 움켜쥐려 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숨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정리해준 수많은 증거물, 보험 약관 사본, 위조가 의심되는 수익자 변경 서류, 무단 인출된 통장 내역, 요양원 예약금 송금 기록,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증언 등을 한 곳에 묶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와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처음 변호사를 만나는 날, 제 손은 괜히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복 저고리 소매로 손바닥을 닦아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낯선 법률 용어가 쏟아져 나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의외로 아늑한 분위기가 반겨주었습니다. 벽면에 깔끔하게 정돈된 법전과 서류 더미,
그리고 상담실 탁자 위에 놓인 메모지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죠. 변호사분은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친절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며 저를 소개하니 곧바로 저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변호사는 중간중간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대부분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받은 충격, 미진이와의 서먹했던 관계, 휴게소에서 택시기사님이 해준 경고, 그리고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각종 자료들까지.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말해본 적이 없을 만큼 제 심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변호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통장 불법 인출이나 문서 위조도 의심되는 정황이라 수사기관에서 바로 사건을 접수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던 것을 이제야 공적인 자리에서 똑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이어서 변호사는 제가 겪을 수 있는 심적 부담이나 혹시 상대 측이 반격을 위해 다른 거짓말을 꺼내들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솔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태준 씨와 함께라면 변호사분의 가이드대로 충분히 버텨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며칠 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동행을 받은 덕분인지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진술하는 동안 경찰관은 진지하게 메모하고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가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냐고 믿기 어려워할 정도로 제 법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부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모두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설 무렵 우연히도 며느리 미진이를 정문 근처에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다소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람과 분노, 그리고 어리둥절함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그녀는 마치 순수하게 저를 걱정하는 사람인 양, 경찰서 한가운데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나가는 경찰관들이 힐끗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가 컸죠. 그때 태준 씨가 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서고 변호사님 역시 미진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지금 조사에 협조하러 오신 거면 따로 절차를 밟으세요. 이분께 함부로 다가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관들도 미진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물을 확인한 직후여서 곧장 미진이에게 말했어요.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같이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그러자 미진이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되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냥 어머님이 우울증이 심해서 위험해 보이길래 좋은 시설을 알아본 거예요. 진짜예요. 여태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녀가 울먹이는 연기를 하자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고 저도 변호사님도 단호했습니다. 결국 미진이는 계속해서 변명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동행을 요구하자 더 이상 강하게 버틸 수 없었죠. 곧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저와 태준 씨, 변호사는 밖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미진이의 진술 내용이 경찰 기록으로 옮겨졌고 대질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진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메시지나 통장 인출 내역 등 결정적인 물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보험금 들어오면 해외로 여행 가자는 식의 메시지가 그대로 발견되었고 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부분은 필적 감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저는 조사실 입구에서 스쳐 지나가듯 미진이를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그때 그녀가 저를 쏘아보는 표정이 잊히질 않습니다. 분노와 좌절, 그리고 어쩌면 어느 정도의 공포까지 뒤섞여 있는 듯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비록 제게 몹쓸 짓을 했다 해도 언젠가는 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서로를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행이 묵인된 채로 넘어간다면 미진이는 앞으로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저 역시 남은 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이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선상에 올랐고 재판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상당한 증거들을 입수했고 미진이가 스스로 발을 빼거나 감추기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미진이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진이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저는 미움보다 한탄과 연민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절박해졌을까? 혹은 욕심이 눈을 가려버린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아들 영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부질없는 가정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이미 벌어진 이상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판 뒤 다시 제게 돌아온 영호의 재산과 보험금은 과거와 달리 참담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태준 씨는 그런 저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할머니, 적어도 지금은 할머니가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의가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란 것도 할머니가 앞으로 스스로를 돌보거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런 결과가 최선인지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된 몸이고 곁에 남은 친족도 거의 없으니 경제적으로라도 안정이 되어야 마음 편히 나머지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겠죠. 게다가 태준 씨라는 든든한 인연을 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들과의 추억,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의 허무함, 그리고 미진이와 겪은 갈등과 배신.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작은 희망이 반짝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쉽게 속거나 주저앉지 않겠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목소리를 내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과 함께 용감히 맞서겠다. 미진이와의 좋았던 기억마저도 이제는 한쪽 가슴에 묻어두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과 함께 저의 또 다른 인생 챕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연 듯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태준 씨의 도움 덕분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홀로 지내려니 적막함이 밀려왔어요. 지쳐서 머리를 베고 누우면 가끔은 지난 날들이 꿈결처럼 떠오릅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비 맞으며 걸어가던 내 모습, 휴게소에서 망설이던 순간, 그리고 법정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던 장면들이 흐릿하게 되살아났죠. 다행히 여유를 찾으려 노력하는 제게 태준 씨는 꾸준히 안부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때론 회사 일로 바빠도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며 세세하게 챙겨줬어요.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온 태준 씨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집이 너무 텅 빈 느낌입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가 떠올라요. 혹시 같이 지내주실 순 없을까요? 법적으로 입양 같은 절차를 꼭 밟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서도 돌아선 뒤 삶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던 제가 이런 따뜻한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또다시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괜히 폐만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래서 며칠 정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도 태준 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결국 그의 진심이 전해졌고 저도 과감히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럼 너를 아들이라 부르게 될 날이 오겠구나. 내가 가도 정말 괜찮겠니? 네, 물론이죠. 저도 이 결정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짧은 대답에 마음이 뭉클해져서 저는 잠시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속도로 갓길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택시에서 도망쳤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서도 배신을 당한 뒤 한없이 깊은 구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의 온기가 저를 구해냈고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고 싶은 사람이 생겼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며칠간 고민했지만 결국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살면 서로 불편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태준이 내내 보여준 꾸밈없는 배려와 진심 어린 말을 되새길수록 그와 함께 지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게나마 지내던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사 준비라고 해도 챙길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살던 집도 아니고 며느리 일로 겪은 뒤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애초에 대대적인 살림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미 많은 물건을 정리해버렸고 지금 남은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추억이 깃든 사진들, 그리고 몸이 편찮을 때 먹는 약 정도였지요. 짐을 챙기다가 낯선 감정이 솟구쳐 올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곳에서 제가 보내온 날들은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아들 잃은 상실감에 울부짖던 밤도 있었고 며느리에게서 받은 충격을 떨쳐버리려 애쓰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버티며 살았으니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혼잣말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잘 지내라는 마음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 나와 보니 기다리고 있던 태준이 트럭을 빌려와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달려왔다고 했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씩씩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짐 옮길 때 무거운 건 전부 제가 들 테니 걱정 마세요. 말과 동시에 커다란 상자를 번쩍 들어 트럭 뒤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왠지 모르게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갑자기 이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상자 중에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만은 직접 두 손으로 꼭 쥐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찍힌 사진마다 영호와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이 앨범만큼은 함부로 짐칸에 실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준이 운전석에 오르고 제가 조수석에 자리를 잡자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드시고 나오셨어요? 제가 서둘러 오는 바람에 식사도 못 하신 건 아닐지. 별스럽지 않은 걱정이었지만 전 그 따뜻함이 마치 오래전 영호가 제게 건네던 말과 흡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소소한 배려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걸 오랜만에 다시 실감했지요.
트럭이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파트를 떠나면서 느껴졌던 아쉬움과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조금씩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봄바람은 상쾌했고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피어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저 새싹처럼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도착하니 아담한 단독주택이 어서 오라는 듯 맞이해 주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비를 맞은 채 몸이 덜덜 떨리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보금자리 같았거든요. 정원에 들어서자 꽃들에서 맑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태준이 한가득 심어놓은 국화, 장미, 페퍼민트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창 꽃망울을 터뜨린 모양새가 마치 저를 반기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차근차근 옮길게요. 방은 미리 좀 꾸며 놓았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태준이 물건을 나르며 잠시 후 가벼운 숨을 고르더니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낮은 신발장을 지나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생각보다 아늑했고 거실 한편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꽃병과 장식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태준이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그 말에 따라간 문 안쪽은 작지만 아담한 방이었습니다. 하얀 벽지에 꽃무늬 커튼이 걸려 있어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책장과 서랍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은은한 향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계열이었는데 태준이 제 취향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방금 전에 환기를 시켜놔서 공기가 좀 상쾌할 거예요. 혹시 바꾸고 싶으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이미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내 새로운 집이 될 거라니 하고 생각하니 또 울컥할 뻔했죠.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태준과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같이 산다는 건 사소한 부분부터 전부 공유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껏 혼자 지낼 때는 대충 굴러다니는 반찬으로 때웠는데 이 집에선 밥 한 숟갈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어요. 태준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그걸 거들면서 서로에게 맞춘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예전엔 가족이 많아 식사를 함께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그런 가족 밥상이 주는 따뜻함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태준과 함께 식탁에 앉아 각자 만든 반찬을 곁들이고 뜨끈한 국물을 함께 나눴을 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이 찌르르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태준은 무척 성실한 사람이어서 평소에는 회사 일에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이면 최대한 집에 들어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야근이 불가피할 땐 미리 전화를 해 말하곤 했죠. 어머니,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식사하세요. 그마저도 저 혼자 밥을 먹게 두는 게 미안한지 주말이 되면 잔뜩 장을 봐와서 제가 좋아하는 찬거리를 잔뜩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전에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 그대로 하고 싶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렇게 묻고서는 포털에 레시피를 검색해 놓고 제게 확인을 구하듯 재료를 하나씩 손질했습니다. 양파를 썰고 당근을 깎고 갈비를 핏물을 빼면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허겁지겁 묻는 태준을 보는 동안 제 입가에는 어느새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다니 제가 다 신기했어요.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찜은 약간 짭조름하게 해야 밥도 잘 넘어가잖니? 단맛도 적당히 넣어야 하고. 제가 곁에서 조금씩 코치해주면
태준이 그걸 그대로 메모해 두곤 했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되어 식탁에 올랐을 때는 주방 안이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짝 맛을 보니 제법 훌륭했어요. 이건 영호가 좋아했던 맛이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준도 제 얼굴을 살피더니 덩달아 조용해졌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만 곧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호 형도 같이 밥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저릿하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따뜻함 속에서 그 기억을 조금씩 녹여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함께 살게 되자 태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됐습니다.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라 했는데 저도 예전에 비슷한 업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래처에선 납기 문제로 까다롭게 굴기도 하고 신제품 시험 생산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지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도 했죠. 어머니,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잘 모르던 부분을 어머니가 말해주니까 훨씬 수월하게 이해됩니다. 태준이 진지하게 감사를 표할 때면 저 역시 내가 아직 쓸모가 남아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었던 노동의 보람 같은 감각이 새삼스레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성취감이 때로는 삶의 의지를 북돋워주기도 하더군요. 평일에는 각자 바쁘게 보내지만 주말이 되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손수 끓인 곰탕이나 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고를 때 태준이 묵직한 봉투를 죄다 들고 다니며 장바구니를 들어주곤 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태준을 보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아우, 저렇게 효자도 드물어요. 그러면 태준이 저희 어머니세요라며 절 살짝 소개했고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는 중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달콤한 수박이랍니다. 어느 과일 가게 할머니가 큰 칼로 수박을 쩍 하고 가르더니 시식용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입 베어무니 과즙이 제 입 안가득 퍼져서 순간 제가 아이처럼 아, 정말 맛있네.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그 광경을 본 태준이 맑은 웃음을 띠고 옆에서 자, 어머니, 더 드셔보세요. 라며 부추기자 시장 아줌마들이 참 보기 좋다며 박장대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기가 넘치는 일상이 이어지니 저도 점점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나이에 무슨 기대가 더 있을까 자포자기했던 날들이었는데 말이죠. 사람들과 뒤섞여 시끌벅적 장을 보며 일상의 재미를 되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준이 곁에서 제잘거리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어요. 어느 날 태준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조만간 저랑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올 건데 식사 같이 하시죠.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마하고 대답했지만 은근히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태준은 평소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친구가 누군지 알고 싶었죠. 그 주말 저녁 초인종이 울리자 태준이 현관으로 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앞에 등장한 사람은 매우 잔잔한 미소를 지닌 여성 수진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밝은 목소리로 본인을 소개하며 손에 든 종이 가방에서 과일과 빵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작은 정성이에요.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데 어쩐지 말투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라 그런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있달까요? 그날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었는데 수진의 손길이 참 섬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양파를 썰 때도 후라이팬에 간을 맞출 때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배려하면서 움직였거든요. 태주는 옆에서 물을 건네주거나 칼질을 거들면서도 수진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이 둘이 단순한 친구는 아니구나 하고 짐작했습니다. 이후 수진은 자주 집에 들르게 되었고 저 역시 그녀를 반기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도 때로는 환자분들이 걱정돼서 마음이 힘들어도 수진은 늘 씩씩한 모습으로 태준과 저를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가 병원 얘기를 하면 저는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아프셨던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일화를 전하면 수진이 귀를 쫑긋 세우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요? 그 시절엔 더 힘드셨겠네요. 언제부턴가 저는 수진을 우리 태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서로 눈빛이 유난히 부드러워지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성급히 부추기면 부담으로 작용할까 봐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엔 세 사람이 함께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바닷가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러 수다를 떨며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수진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 부모의 빈자리가 크다고 느껴왔어요. 근데 이렇게 태준이랑 어머니 뵐 때마다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어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마운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태준이도 참 밝아지는 것 같구나. 그 뒤로도 둘은 작은 이벤트나 데이트를 통해 서로에게 믿음을 쌓아갔고 저는 마치 엄마의 심정으로 그 과정을 은근히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은은한 광택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곧 수진에게 청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전 아직도 외롭게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반지도 어머니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찌나 감동스럽던지요. 한동안 말문이 막혀 있다가 결국 제 손을 들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며 답했습니다. 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속으로 이제 진짜 우리 집에 한 명이 더 늘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설렘이 가슴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태준과 수진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저 역시 결혼 행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며 최선을 다해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전 방식과 요즘 트렌드가 많이 달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둘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드레스숍에 함께 가서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도 지켜봤는데 그녀가 거울 앞에 서자마자 눈부실 만큼 예뻐서 절로 아이고 세상에 하는 감탄사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드레스가 더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아까 입은 레이스 달린 게 나을까요? 수진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저는 두 벌 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실 뭐든 그녀에게 잘 어울렸으니까요. 태주는 또 옆에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다 예쁘지만 저는 이게 더 좋긴 한데 결정은 수진이에게 맡길게요. 그 다정한 분위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결혼식 당일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고운색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새치가 많이 늘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젊은 기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예식장에 도착해 식순서를 점검하고 패백실도 미리 둘러보며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예식장 안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따뜻한 표정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는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니 완벽한 화장을 마친 수진이 거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복 위에 화사한 드레스 자락이 드리워져서 마치 요정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살그머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수진아, 태준이도 분명 너를 보고 감동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셔야 해요.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그래. 이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 하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진정한 가족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설레는 음악과 함께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젓한 모습으로 태준이 먼저 입장하고 뒤이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주변에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나오고 플래시가 번쩍이는데도 둘은 서로만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진행되기 전 신랑과 신부는 각각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커다란 화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족석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덕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비 맞고 서 계시던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용기를 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수진이라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태준은 그렇게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고마움을 표했는데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하객들도 살짝 웅성거렸어요. 저는 이따금씩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부 연설 때 수진도 제게 눈길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무던히도 외로웠는데 이제 제게는 정말 든든한 어머니가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뒤돌아 앉아 겨우 울음을 삼켰죠.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많은 하객들이 다가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분의 배경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사연이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그저 감사하다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만 속으론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태준과 수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제가 지내는 집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들만의 신혼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저를 혼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될 거예요. 오히려 셋이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 좋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울 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져 안심이 됐죠. 이제 주택 안에는 세 사람의 일상이 녹아들어 더욱 활기가 돕니다. 아침엔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커피를 내리거나 죽을 끓여놓기도 하고 저녁 되면 셋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고 떠듭니다. 집안을 청소하거나 정원 손질을 할 때도 수진이 구석구석 세심하게 챙기고 태준이 굵은 일을 맡아서 하니 저는 가벼운 집안일 정도만 하면 되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주말이면 종종 영호의 묘소에 셋이 함께 들러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초록 잔디가 깔린 곳에서 태준이 영호 묘비 앞에 서서 득달같이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형,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 결혼했어. 수진이를 만나서 무척 행복해. 형도 지켜봐 주고 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이젠 슬픔보다도 묘한 안도감이 크게 느껴져요. 아들이 떠난 자리는 결코 메워질 수 없지만 그 빈자리를 태준과 수진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호도 아마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수진이 피곤해하고 입맛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과로인 줄 알았는데
태준이 걱정하며 병원으로 데려가니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설렘 반, 긴장 반의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이에요. 아기가 생겼어요. 전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느새 저까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해. 태주는 방 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와 눈물을 글썽이는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은 존재가 벌써 우리 곁에 찾아왔어요. 세상이 이렇게도 경이로운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분주해졌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병원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응원해 주었고, 태주는 일찍 귀가해 수진을 보살피려 노력했어요. 저도 과일이나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 요리를 더 배우고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아기를 낳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신기하고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영호로 짓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짠하면서도 뜨거워져서 저는 눈물을 훔치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면 떠난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듯한 착각이 들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 영호의 기억을 영원히 이어주는 느낌이라서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머니는 존중할게. 다만 수진이 의견도 꼭 들어봐야 하겠구나. 그 말에 수진이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죠. 저도 좋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형님이 아기를 보살펴 주실 것 같아 안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태명으로 영호를 부르기로 했고, 만약 태어나는 아이가 딸이라면 그에 맞춰 다른 이름을 고민해보자며 웃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활기찬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끔 괜히 두렵기도 해요. 이 행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언제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젠 혼자가 아니니 충분히 맞서 싸울 힘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참 험난했지만 그 험난함 끝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고속도로 갓길에서 택시기사가 제게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속아 지냈거나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허덕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순간이 저를 한없이 위축시켰던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는 길로 안내했죠. 요즘은 거실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햇볕과 꽃내음을 즐기며 마음 깊숙이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태준과 수진 덕분에 저는 이 나이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서로 위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겪고 있으니까요. 제가 늘 손에서 놓지 않는 사진 앨범 속에는 아들과 함께 찍은 추억이 가득하지만 이제 그 옆에 태준과 수진,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더해갈 예정입니다. 매주 일요일 묘소에 가면 영호에게도 이 변화들을 하나하나 보고해줄 생각이에요. 영호야, 엄마 이제는 외롭지 않단다. 여전히 너가 보고 싶고 그립지만 엄마 곁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맺어진 아들과 며느리가 있단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지낼 뻔한 날들을 벗어나 지금은 사랑으로 가득한 집에서 새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 간절함을 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어요. 가끔은 웃으며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죠. 내 인생의 가을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봄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그 어디에도 쉬이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택시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걸었던 그날,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음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간혹 열어두고 거기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라난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 가득 넘치는 웃음소리와 곧 태어날 아이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면 그 확신은 더욱 단단해집니다.